교수님은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 라는 베스트셀러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고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국내 정상급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죽기 전에 만날 의사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면 저는 박중철 교수님 만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술위원회에서 귀한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박중철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가한 이렇게 설명 너무 이렇게 MSG가 많이 쳐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많이 포장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포장해 주셔가지고 민망하기도 하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가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감이란 이렇게 고도 성장의 그 대가를 요즘의 시대에 많이 이렇게 치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살 문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영명의료라든가 삶의 마지막 죽음의 질 문제도 우리가 고도 압축 성장의 그 대가로 지금 치르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이제 병원에서 죽는다? 그 맥락을 제가 한번 이렇게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다시 나라를 세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시 시작을 했죠. 온 나라가 국토가 항폐화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이제 눈을 뜨게 된 게 뭐냐면 서구의 발전된 근대와 우리의 이제 현재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사회학적으로는 발전주의 도시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든 빠르게 서구 사회의 그런 근대성을 따라잡아야겠다. 그건 비단 우리나라 문화의 문제는 아니었죠. 일본이 먼저 시작했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과거에 이렇게 유교적 사회에서의 왕조 국가에서 근대 민주공화정으로 이제 특히 산업을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교통과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원의 집약화였죠. 뭐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처럼 그 시대에 많은 이제 건강 문제, 특히 산업화에서 공장 노동자들의 문제가 있었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국가 주도적으로 전 국토가 도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골에서 농업을 하지 않죠. 도시에서 이제 공장 근로자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약된 과거의 농촌의 공동체가 아닌 아파트 총과 같은 이제 과밀한 인구 구조가 모여 살 수 있는 구조로 이제 우리의 주거 환경 모두가 바뀌게 되죠. 이걸 이제 보통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발전주의 도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좋은 말로 하면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의 모습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저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던 한옥집도 이제 골목도 다 사라지고요. 이것보다 더 집약된 아파트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전통 사회가 이제 해체되는 거죠. 사회가 해체된다는 말은 뭐냐면 마을 공동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동네 골목길 친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 도시화에서 철저하게 각자 도생, 개별 생존의 사회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개별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돌보면서 살아가던 것이 없이 철저하게 내 생존, 내 삶은 내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웃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가를 찾는 거죠. 교육 전문가, 의료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등등. 그게 바로 이제 도시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을을 잃게 되죠. 봤더니 1950년대부터 우리는 이제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도시화를 이루게 되고 이젠 전 국민의 90%가 도시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 인구의 10% 정도만 시골에서 살고요. 90%가 도시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그냥 도시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도시에서의 삶은 과거와 많이 다릅니다. 1980년대에 그 매일경제에 이런 칼럼이 실립니다. 이승용 선생님은 이제 아직까지도 전통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자녀들은 도시 문화에서 개별화 사회에 젖어든 익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파트에서 살게 됩니다. 시골 주택에서 살고 있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빨리 도시로 오셔라. 아파트에서 사셔라. 이분이 이제 그 서운함을 칼럼에 이렇게 적습니다. 아주 늙으면 마루를 걷다가 털썩 주저앉아도 골반에 뼈가 부러져 눕게 되고 그것으로 죽게 마련이다. 그래서 할머니 평진학상하셨다 급히 상경하라고 하면 아이고 할머니 돌아가실 것이로구나 하고 자손들이 모여드는 법이다. 어느 때인가 아들애가 와서 아버지도 아파트로 오세요. 그렇게 군식구를 주시고서는 나는 크게 화를 내었다. 옛날에는 부모가 병원에서 중태에 빠지면 집으로 모셔다가 방에서 임종하는데 요새는 아파트에서 부모의 병이 중하면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서 숨을 거두게 하고 냉장고인지 시체 시린지에 넣었다가 옆에 응급실장을 거쳐 묘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냐고 나라를 쳤다.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이제 도시에서는 집에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시골 공동체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장례를 치르고 마당이 있었죠. 마당에서 평상과 천막을 치고 문상객들을 받았어요. 근데 더 이상 도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집에서 장례를 치르기 전에 빨리 병원으로 모셔서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거죠. 사회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죠.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왔는가? 인제 오는가? 아이고 원이라고 고생했네. 창졸간에 얼마나 놀랬는가. 원님들에게 나팔 분다고 이거 동네 잔치를 해버렸네. 이제 소리를 조금 키울게요. 아이 그저 노인 양반이 어떻게 알아보자 하고 CPX를 걸어본 것 아니겠어? 엄니, 준섭이 왔어라. 저 준섭이에요. 뭐 좀 드셨어요? 우리는 대충 히었어. 아들을 못 알아보죠, 어머니가요. 요리나 좀 하고 방도 있으니까 자고 가시오. 예전에 이렇게 쓰러지시면 돌아가실 것이라고 이제 자손들이 모여들었어요. 서울 사는 아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떨어지신 것 같은데 뭐 좀 보되는 거라도 좀 드셔야. 보는 뭔 보. 가십지 힘만 드시지. 안 그러요? 이력이 떨어졌으니 뭔가 이렇게 보양될 거라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했더니 활짝 놀래죠. 보는 무슨 보냐. 가실 때 힘만 드신다. 근데 요즘에는 다 병원으로 모셔서 마지막까지 영양제를 투여하죠. 예전에 이렇게 집에서 자연스럽게 복기를 끊고 숨을 거두는 게 고통 없는 영면의 임종의 과정이었죠. 그러면 이제 사망 진단을 의료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햇솜을 코에다가 올려놓고 숨을 쉬지 않으면 이제 솜이 날아가지 않으니까 그때는 이제 임종하셨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임종인 거죠. 이게 전통사에서 우리가 겪던 이제 죽음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죠. 왜냐하면 이제 마을에서 모여 살지 않잖아. 이제는 다 도시에서 삽니다. 도시에서 죽음은 곤란스러워요. 아파트에서 장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서도 예전에는 다 이렇게 마을 골목에 천막 치고 다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아파트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장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울시 의료원이지만 예전에는 지방공사 강남병원이었죠. 삼성 코엑스 맞은편에 있었어요. 금싸라기 땅이죠. 거기에 이제 그 병원에 장례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허가해준 장례장은 파주에 있는 영복관과 그다음에 지방공사 강남병원에 있는 서울병원에 있는 장례장 두 개뿐이었어요. 그 나머지 사람은 다 집에서 장례를 치르라는 거였거든요. 치르라는 얘기였는데 아파트들이 이렇게 막 급속히 들어오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장례를 집에서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래 몰래 병원 장례장을 이용하기 시작했죠. 근데 의료법상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임종이 아니면은 주변 일반인들의 장례장 이용이 막혀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강남병원 장례식장 이용객 절반이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 병원이 이용 막자 자택 임종 어렵다는 불만 성토. 건축법상 중공업 녹지 지역만 식장이 허가되는데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이용률이 저조하고 서울시가 허가해줘. 그러니까 서울시내 장례식장은 그 당시에 1993년에 제가 94학번인데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시 장례식장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지방공사 강남병원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영복관. 나머지는 다 집에서 장례를 치른 거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94년도에 1년 선배, 예과 2학년 선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강주에서도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천막 치고.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부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병원이 외부 사망자 이용 자체가 법적으로 막혀 있어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 그리고 나서 법이 개정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병원 장례장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다 개방이 되죠. 그러면서 병원들이 역할이 바뀌게 돼요. 강남병원이 장례장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이게 97년도 기사예요. 동아일보. 장의용품 등 토탈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44억을 투자해서 영안실을 확장하고 일반인에게도 개방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시립병원인 보라매병원 역시 노인병동을 개설하고 지하에는 장례장을 마련해서 일반인에도 개방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이제 시립병원의 노인병동을 개설한다는 건 뭐냐면요.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 시골에 있는 노인들을 모시고 와서 돌보다가 갑자기 허약해지거나 걷기를 잘 못하시거나 이제 간병이 필요하면 집에서 간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어디로 입원시켜요? 병원으로. 그래서 노인병동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노인 요양병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병원 장례장을 이용하고 노인병원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거죠. 도시에서는 노인을 돌볼 수도 없고 장례를 치울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급속히 임종 장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1990년도에 병원 임종이 연결되기, 병원의 장례장이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급속히 병원 임종이 확 늘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1982년에는 전 국민의 8% 정도만이 병원에서 임종했는데 2020년에는 75%, 4명 중에 3명이 병원에서 임종을 합니다. 반대로 자택 임종은 점점 줄어들죠.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먼저 근대화를 이루었던, 그리고 도시화를 이루었던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장원 경제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지주가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대신 그 농지에서 소작농들은 농업을 지어서 세를 바쳤죠. 이렇게 모여져 있는 하나의 자급자족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게 장원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봉건주의 장원경제.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 장원경제가 다 무너지죠. 이제 농지는 다 양들을 키우는 목축지로 바뀌게 되면서 소작농들은 한순간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 어디로 몰려가요? 공장이 만들어져 있는 도시로 몰려들게 됩니다. 도시는 커지게 되고요. 도시에서 가밀하게 모여 살면서 한순간 공동체 문화에 의존했던 소작농들 들은 전통 사회가 해체되면서 다 도시 노동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비인권적인 살인적 강도의 노동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건 이제 미셸 푸코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중세 삼목 권력에서 근대 국가에 이성이 출현하면서 이제는 다 이성에 지배되는 기계적인 이제 노인 이렇게 공장 노동자의 기계적인 삶들로 바뀌게 되는 걸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국가의 통치 이념이 바뀌게 됩니다. 즉 도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시의 문화와 질서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이성이라고 해서 배제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감금이에요, 감금. 스스로 자기가 시민이라고 인식하고 도시의 노동사회의 질서에 편입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은 질서를 해치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감금되고 격리되게 됩니다. 그걸 근대의 주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은 이제 푸코의 강계 역사에 보면은 추방, 즉 감금배라고 해서 이렇게 광민들, 즉 미치광이들, 즉 노동하지 않고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배에 실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도시 바깥으로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떠내려 보내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뭐 ships of fuls라 그래서 이제 광인들의 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격리를 뜻하는 거죠. 근데 실제 도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시설에 감금을 해요. 시설에 광인들 노동하지 않고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치료지는 치료가 뭐냐면 도덕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네가 시민으로서 주체성, 근대적 주체로서 자기를 인식하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거의 고문이었죠, 고문.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돌리거나 또는 높은 곳에서 물을 떨어뜨려서 고문하면서 네가 질서에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노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렇게 훈육하는 거였어. 이걸 모럴 트리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덕 치료라고. 근데 이 똑같은 게 현대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죠. 질서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질서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질서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노동과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는 도시를 위협하는 존재가 바로 노인들이에요. 그 노인들을 치료라는 이름으로 격리하게 되죠. 도시에서. 노인 시설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광인들에 대해서 시행했던 도덕 치료가 이제는 연명 치료가 됩니다. 연명 치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게 없죠. 왜냐하면 치료기 때문에. 평균 수명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이 다 도시에 모여 살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데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도시의 문화 질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적응할 수가 없죠. 소외됩니다. 그리고 의존성이 생기죠. 근데 돌볼 사람도 없어요. 스스로 자급자족, 자생할 수 있는 생산성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격리돼요. 다 격리.
이런 기사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도시 내에서 역할과 공간이 허락되지 않는 노인들이 인천공항으로 모여듭니다. 인천공항 휴게실에서 모여서 뜨고 내리는 비행기를 보면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요. 네. 그 외에는 있을 곳이 없어. 노인을 위한 시설이 도시에는 없어요. 부산 가면 서면역 근처에 노인들이 모여서 술판을 벌리고 다툼도 일어나요. 서면역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술 마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더라.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듣는 분들이 없다. 일자리를 잃고 무기력해진 어르신들이 시간을 때우기 위해 길거리에 모인 것으로 보인다. 도시에서의 노인들의 처우죠. 결국에 이분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결정할 수 있는 자력성을 잃게 되면 결국에 다 시설로 격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명은 계속 늘어가지만 건강 수명은 늘지 않거든요. 65세 전후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언젠가 우리는 약물 치료에 의존하고 결국엔 돌봄에 의존해야 될 시기가 오게 되는 거죠. 그때 다 시설로 격리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의료 복지시설이 2006년에 898개였던 게 2020년에는 5,725개, 그리고 2022년에는 6,000개를 넘어서게 됩니다. 도시에 지내는 노인들은 다 마지막에는 격리되게 돼요. 그리고 죽어서야 해방됩니다. 그게 우리의 노년의 모습이에요. 네. 생존 경쟁을 펼쳐야 되는 젊은 세대는 간병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도시에서의 미덕은 누구나 다 생존 경쟁, 즉 생산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 돌봄을 위해서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면 모두의 생존이 위태로워져. 결국에는 돌봄은 외주화돼서 시설로 옮겨지게 되고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전통사회와 도시로 변환된 근대사회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미리 겪었던 산업혁명과 도시화를 먼저 겪었던 영국의 상황은 더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죠. 데이비드 제롯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노년내과 의사예요. 이 사람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 노인들이 어떻게 죽어가는가? 자기가 근무했던 노인병원에서 3천 명이 넘는 환자들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의 도식을 만듭니다. 그걸 체빈도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은 더 이상 자녀들 돌보지 않고 스스로 자립이 어렵죠. 기능의 저하가 일어납니다. 신체적 저하나 정신적 저하. 그러면 시설로 옮겨지게 됩니다. 거기서 살다 보면은 나중에 선망이 생기면 묶이게 되고, 그 다음에 잘 먹지 못하면 인공 영양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폐렴이 생기거나 요로 감염이 생겨서 갑자기 위독해지면 그 요양시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늘리기 위해서 급성기 의료기관으로 전원 보내집니다. 응급실을 거쳐서 중환자실로 가게 되죠. 연명치료를 받게 됩니다. 인공영양을 받게 됩니다. 항생제를 써서 다행히 감염이 회복되는 경우에도 기능 상태는 예전 같지 못합니다. 콧줄 없이 입으로 드셨던 분이 이제 콧줄로 인공영양을 하게 되고요. 몸에 욕창이 피고요. 거동했던 분이 더 이상 거동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지만 집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요양시설로 옮겨지고, 이 쳇바퀴를 빙빙 돌다가 어느 순간 어딘가에서 죽게 되는 걸 체빈도 죽음, 도시에서의 죽음입니다. 결국에 노인에 대한 연명의료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죠. 대부분 병원에서는 생존을 위한 치료는 정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가족들도 돌봄을 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을 때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죠. 결국에는 비참한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실제 봤더니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급성기병원,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서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들의 연령을 조사해 봤더니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56.1%, 절반 이상이 70대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80대, 90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이 왜 중환자실까지 오게 됐는가? 이러한 이유로 오게 되죠. 시설에 있다가 상태가 악화되면 응급실 거쳐 중환자실로 가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 연명으로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거죠. 자녀들도 결정을 못합니다. 왜? 함께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소송에 대한 위험 때문에 연명으로를 지속하게 되죠. 2016년에 시민건강증진연구원에서 썼던 글 중에 인상 깊은 글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규정하는 데에
현대의학이 깊이 개입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의 의료와는 돌이킬 수 없는 현대사의 현상이다. 이제 누구나 병원에서 죽고 그것도 치료받는 도중에 죽음을 맞는다. 죽음은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의료의 한 과정으로 이해된다. 결국 도시에 사는 이상 우리는 시설에 갔다가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로 가게 되고 병원 어딘가에서 죽게 되는 운명이 필연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도시의 질서예요. 이 도시에서 노인의 죽음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 병원에서 죽어서 병사 판정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연명의료는 당연한 것이겠죠. 의학적 최선을 어느 정도 다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야 의료진들 역시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급속한 도시경제, 도시문화로 근대화되면서 개별 사회로 전환되게 되고 공동체 연대감 소멸됩니다. 이제는 어느 집에서 누군가의 죽음은 이웃들이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사건인지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한 죽음인지 그 누구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각자도생 사회에서는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대가 사라진 곳에서는 이 죽음의 문제마저도 연대가 아닌 병원과 의료인, 전문가 체제에 떠넘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죽음을 막기 위해 병원에 갔지만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죽음의 의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죽음을 수용해야 될지 과거에 우리가 익숙했던 전통 문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않겠다라는 불멸주의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생애 절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과 젊음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늙는 것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되고 노후와 죽음을 부정합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죽게 되죠. 나이 60이 넘어가면서 삶이 서늘해질 때, 죽음을 느끼게 될 때 건강염려증으로 병원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산업의학과 진료하신 여러분들도 비슷한 노인분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직업병이라고 얘기하지만 대개는 건강염려적인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심해지죠. 그 이유에 대한 대비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생존에 대한 집착과 질주에 시달리는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죽음 역시 우리 사이로부터 소외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떤 죽음, 삶의 마무리와 완성을 취할지에 대한 문화가 송두리째 비어져 있어요. 결국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우리의 죽음의 질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쉬운 결정을 내리게 되죠. 즉, 나이가 들고 비참해지면 그냥 안락사 시켜달라. 안락사 시켜달라. 비참한 상황 겪고 싶지 않다.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해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미하일 데 리러라는 사람은 독일의 응급학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수많은 경험과 연명의료와 심폐소생술을 겪으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해요. 의학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야 할 것은 때이른 죽음,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죽음, 즉 급성기 치료죠. 이런 치료의학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고통스럽고 끔찍한 죽음이나 너무 질질 끌면서 다가오는 죽음이다. 만일 환자가 의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죽어간다면 그거야말로 의학의 실패일 것이다. 사실 산업의학, 직업환경의학 하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겪으실 거예요. 기존에 직업병으로 진폐증으로 치료받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진폐증 때문에 호흡곤란인지 아니면 노화에 의한 기력저하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때가 와요. 기존에 했던 치료대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이든 직업병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되실 거예요. 저 역시 제가 이전에 일하던 병원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고통스럽고 끔찍한 죽음. 너무 질질 끌면서 다가오는 죽음. 그 누구도 겪고 싶지 않죠. 그러니 어느 순간 우리 사회는 안락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으로 대안도 답도 내놓지 않고 대비도 하고 있지 못할 때. 그러나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죽음은 늘어납니다. 그 대부분이 병원에서의 죽음이죠. 병원에서 죽음은 정말 끔찍하고 비참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약을 먹고 죽겠다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비어버린 우리의 죽음에 대한 문화, 다시 말하면 삶의 완성에 대한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 저하고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생존하는 동물이죠.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생존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과 동물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생존하되 실존을 추구합니다. 동물들은 온 하늘 먹잇감을 먹고 삶을 연장하고 번식하면 자신의 역할이 다 끝나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삶의 만족의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배가 부르고 생존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더라도 나의 인생은 무슨 가치를 띠지에 대한 실존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실존적 고민, 즉 염려하는 존재의 인간을 얘기합니다. 지금 있는 현재의 나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카테고리에도 들어가지 않는 고유하고 독특한 나예요. 나만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에 대한 불안도 있지만 어떻게 나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을지에 대한 불안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유한하죠. 그러다 보니 나의 가능성을 이룰 시간은 점점 줄어드니 우리는 늘 염려하고 쫓기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염려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인간은 나의 존재 이유와 존재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어떤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고, 그런 나는 지금 현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단순히 밥을 먹고 빵을 먹고 옷을 입고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 존재 가치를 누군가는 명품 옷으로, 명품 가방으로, 명품 차로, 명품 아파트로 추구하려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노동운동으로, 환경운동으로, 또는 정치로, 또는 종교활동으로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여러분이 어떤 염려와 어떤 사유와 어떤 고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달라질 거예요.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부재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 살아간다는 것, 라이프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삶의 가치를 이루는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이 소멸되는 걸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시간으로 무엇을 만드느냐? 즉 우리의 삶의 서사를 만들어요. 기승전결. 그 기승전결의 마지막 완성이 죽음입니다. 죽기 전까지 나는 어떤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완성시킬 것인가? 그 이야기는 슬픔과 행복이 있고 실패와 성공이 있고 실현과 성장이 있어. 단순히 밋밋한 하나의 평면적인 이야기로 이루어지는 건 여러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존투쟁, 생존서사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인간은 염려하는 존재라고 했죠. 무슨 염려를 한다고요? 실존선사. 어떤 인간으로 나의 삶을 완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즉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걸 빅터 프랑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는 일치견치 얘기를 합니다. 빅터 프랑클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오로지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은 다 죽죠. 홀로코스트를 겪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생존이 첫 번째 삶의 절대 과제인 거죠. 비굴하게라도 해서 생존을 살아내야 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쉽게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한 게 가스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비누 조각들을 주어줍니다. 저기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곳은 목욕탕이야. 너희들 지금 춥고 너무 힘들지? 저 따뜻한 물에 목욕 좀 해볼까 그랬더니 긴가민가면서 줄을 서요. 그리고 손에 작은 비누 조각을 주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저 가스실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행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하루 한 끼에 밥과 신발도 없는 맨발로 추운 곳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되는 거죠. 비참한 짐승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실존을 추구한다고 빅터 프랑클은 얘기합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죽도록 피곤한 몸으로 수프 그릇을 들고 막사 바닥에 앉아있는데 동료 하나가 달려왔다. 집합장으로 가서 해가 지는 멋진 풍경을 보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빛나는 서쪽, 짙은 청색에서 핏빛으로 끊임없이 색과 모양이 변하는 구름과 살아 숨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진흙바닥에 생긴 웅덩이에 비친 하늘과 빛나는 풍경이 잿빛으로 지은 초라한 막사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었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잠시 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 그래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존재지만 인간은 이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인간은 감동을 추구하고 감동을 공유하는 존재예요. 그게 인간이죠. 이걸 인간의 실존서사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라는 감동에 취하지 않으면
나의 삶이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존재. 즉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 하나는 육체적 생명, 또 하나는 감동을 추구하는 인격적 생명이에요. 육체적 생명은 말 그대로 목숨, 바이탈리티입니다. 바이탈리티가 유지돼야 우리는 육체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반면 육체적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우리는 공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물들도 공포를 느끼죠. 그러나 동물들이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생명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실존 생명, 즉 존엄입니다. 존엄이라는 것은 내 삶이 감동으로 차 있고 내 스스로가 나의 삶의 개성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런데 인간에게 이런 실존의 가치 가능성을 억압하고 허용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군부 유신 시절에도 그랬었죠. 모두가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칠게 투쟁하고 혁명을 일으켰어. 왜? 나의 지금의 삶이 동물과 같고 모멸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자유로 허용해달라. 민주적인 사회로 허용해달라. 또는 강제적인 생존 기계로서 공장의 기계 부품처럼 살아가는 나의 삶에 대해서 인권의 자유를 달라라고 투쟁해요. 그러지 못하면 때로는 모멸감을 느껴서 인간은 분신하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마 아파트 경비 노동자 첫 번째 산업재해 사건으로 등록이 됐을 거예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건이죠. 아파트 주민 하나가 경비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때리고 욕하고 심지어는 베란다에서 빵을 집어 던지면서 마치 개를 다루듯이 집어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비 노동자가 너무 커다란 모멸을 겪어서 스스로 군신합니다. 여보 미안해라는 쪽지를 남기죠. 인간은 모멸을 당하면 육체의 생명인 목숨을 버립니다. 그게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거죠.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삶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생존해야 되는, 그러니까 목숨을 유지하는 것도 맞지만 그 목숨은 필요 조건이에요. 무엇의 필요 조건? 실존을 위한 필요 조건. 즉, 실존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간은 생존은 의미가 없습니다. 즉,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의미가 없다는 건 실존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달고 다시 건강해서 실존을 추구할 수 있는 예전의 건강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말기 환자와 노인 환자를 무조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생명 연장이 아니죠. 목숨 연장을 위해서 연명치료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멸하는 것. 결국 우리는 존재 이유와 존재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또 누군가가 존재 이유와 존재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생존의 문제가 더 커서 실존의 도전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 실존을 도전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회적 배려예요. 그래서 생존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어놓을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도와드리는 거죠. 그 여유를 통해서 자기 존재 가치와 존재 이유를 찾도록 만드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존중, 배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났거나 그 외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실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지선 씨 같은 경우에는 전신화상을 입고 정말 아름다운 젊은 아가씨가 한순간 장애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해서 사회복지학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됩니다. 이분이 지금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전에 한동대학교 교수가 되었을 때 한 언론이 인터뷰를 했어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교수님이 되셨네요. 혹시 다음 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저의 다음 도전은 웃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저를 보면 많이 긴장하고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웃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새로운 삶의 가치에 대한 도전이죠. 닉 부이치트는 팔다리 없이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도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생존해.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너는 목숨만 유지하고 숨만 쉬면 되라고 하는 사회적 편견을 깨기 위해서 팔다리가 없음에도 대서양을 수영으로 횡단하거나 서핑에 도전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집필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폴 칼라니트라는 젊은 의사가 있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신경외과 레지던트가 말기 폐암 환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에 도전을 하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부작용으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고열에 시달립니다.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죠.
중환자실에서 이제 깨어났을 때 주치 엠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폴에게. 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찾아내야 돼. 즉, 당신은 점점 지금 현재 사실 말기 상태이지만 당신이 생존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 이런 용기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몇이나 될까요? 폴은 머리를 땡 맞죠.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바라는 게 뭔지 몰라도 나는 히포크라테스도 가르쳐주지 않은 뭔가를 배웠다. 의사의 의무는 죽음을 늦추거나 환자에게 예전의 삶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삶이 무너져 내린 환자와 그 가족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 자신이 처한 실존적 상황을 마주보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돕는 것이다. 즉, 생존이 더 이상 연장되지 못하거나 무의미할 때는 의사의 역할은 생존 연장에 계속 도전하는 게 아니라 실존의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존과 실존이 합쳐서 생명이거든. 그러니 목숨만을 가지고 우리가 매달릴 게 아닌 거죠. 즉 의사가 생명을 지키는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실존과 생존 두 가지를 다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의과대학에서 가르치고 병원에서 수련하는 건 오로지 목숨뿐이죠. 생존. 다시 얘기하지만 생존은 실존이 가능할 때, 실존의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 생존은 그 가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폴은 MI의 얘기를 듣고 세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존에 내 삶이 얼마나 더 연장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오로지 항암 치료와 생존 연장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새로운 도전하겠다. 그래서 아내 낸시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습니다. 아이를 낳죠. 그리고 신경외과 전문의 시험에 도전하고요. 마지막 하나, 죽음에 대한 책을 쓰고자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그 전에 학부에서 배웠던 게 철학이었거든요. 근데 끝내 그 책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폴의 삶을 지켜봤던 아내 낸시가 책의 마지막 부분을 완성합니다.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이 바로 이 책이죠.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마지막에 낸시가 이렇게 적습니다. 폴은 자신의 강인함과 가족 및 공동체 응원에 힘입어 암의 여러 단계의 무한 자세로 맞섰다. 그는 암을 극복하거나 물리치겠다고 허세를 부리거나 허황된 믿음에 휘둘리지 않고 성실하게 대처했다. 그래서 미리 계획해둔 미래를 잃고 슬픈 와중에도 새로운 미래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 새로운 미래는 뭐예요? 실존의 미래입니다. 생존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지만 그 남은 시간을 수많은 실존의 가능성으로 구체화시켰고 실현시켰다는 얘기예요. 생가사는 떼어내려고 해도 뗄 수 없으며 그럼에도 혹은 그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폴에게 벌어진 일은 비극적이었지만 폴은 비극이 아니었다. 여러분 어떤 삶의 마지막을 완성하고 싶습니까? 무한히 우리가 생존의 가능성을 연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건 아닐 거예요. 우리에겐 주어진 수명이 있죠. 그리고 삶은 끝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죽음 앞에서 무너져 내리지 않으려면 나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지금부터 추구해서 완성시켜야 우리는 죽음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 있어.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있어. 죽음 앞에서 이제 실존에 도전하는 거죠. 폴 칼라니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암세포가 나에겐 기회였어. 이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 꿈을 꾸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꿈을 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으면 죽음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 같아요. 삶이라는 건 실존을 통해 생존의 이유를 찾는 것. 생존이 실존의 이유가 되진 않아. 우리는 생존을 바탕으로 실존을 살아갑니다. 결국 어디에서 죽느냐의 문제가 우리한테 닥쳐요. 생의 마지막에. 근데 병원이라는 곳은 환자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죠. 그러면 환자가 지켜야 될 미덕이 있어요. 9시에 불이 꺼지면 당연히 자야 되고요. 함부로 외출이나 이동도 할 수 없습니다. 환자복을 입어야 되고요. 수액을 달고 있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치료. 아침 5시부터 불이 켜지면서 체열을 하기 시작하죠. 엑스레이를 찍고. 자유가 없죠. 그러나 이 자유를 반납하고 병원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건강해져서 나의 실존에 도전하기 위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말기암 환자와 초고령 노인들이 병원에 있으면서 과연 실존의 가능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을 환자로 살다 죽게 되죠. 반면 집에서 말을 완성하는 경우도 있죠. 집에서 내 역할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아내로서, 아빠로서 또는 자기 직업을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죠. 스콘 이어링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예죠. 1983년부터 1883년에서 1983년 100살을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80대 생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원에 가기 싫대요. 나는 곡기를 끊는 방식으로 죽고 싶소. 가능한 물도 마시지 않았으면 하고 죽어가면서도 의식의 활동을 멈추고 싶지 않소. 그러니 진통제나 진정제 같은 것을 사용하지 말길 부탁하고 죽음이 다가오면 피하지 않고 빨리 맞이하려고. 그러니 강심제나 심장 충격, 강제적인 음식 주입, 산소 공급, 수혈 등 응급 조치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나는 자연스럽게 죽어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절대 병원에 가지 않겠다라고 80세에 유언을 남겨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젠 더 이상 기력이 없고 집필 활동도 강연 활동도 할 수 없죠. 그리고 삶에 대한 후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곡기를 끊어요. 음식을 안 드시고 물만 마시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잠들지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딱 100살까지만 사셨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죽음의 모습은 대개는 이렇게 나이가 들고 곡기를 끊는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2014년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예요. 아산정책연구원은 2008년 96세로 세상을 떠난 김석기홍에 대해 소개했다. 김홍은 눈길에 미끄러져 고관절이 부러졌다. 배 수술 끝에 퇴원했지만 거동이 불편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인생 숙제가 얼추 끝났으며 의식적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맞아야 한다는 말을 놔뒀고 그날부터 식사량을 줄여나갔다. 이듬해 새봄이 올 무렵 목욕탕에 다녀온 뒤 음식을 끊고 물만 마셨다. 의식이 흐릿해지자 대학병원 옮겼지만 김홍은 윤거를 못 걷게 하고 큰아들 집으로 가자고 했다. 안방에 누운 김홍 옆에서 아들 손자들이 옛 이야기를 들려줬다. 김홍은 그만 가겠다면서 편하게 눈을 감았다. 장례 뒤 모인 자손들은 다시 통곡했다. 평소 그가 쓰던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것들 때문이었다. 사망 신고 때 필요한 절차 메모지와 통장, 도장, 주민등록증, 금전 출납부 그리고 주변 지인들과 얽힌 대소사가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달력에도 졸업한 날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곡기를 끊는다 그러면 억지로 단식하는 걸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해보셨겠지만 나이가 든 어르신들 어느 순간부터 음식을 안 넘기세요. 음식을 찾지 않으세요. 그걸 우리는 이제 곡기를 끊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이었어요.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신 분이 계시죠? 이어령 교수님이에요. 문학가로서 자기의 정체성은 글 쓰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나의 죽음의 장소는 병원이 아니라 이곳 서재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까지 서재에서 글을 쓰셨죠. 기자와의 대담이 나중에 책으로 나왔죠.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의 장소를 미리 정해두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어떤 정체성으로 나를 규정하고 그 정체성의 완성이, 즉 죽음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 콧줄이 들어가고 소변줄이 들어가고 호흡기가 달리고 기관 절개를 받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살다 돌아가실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말기 환자, 노인 환자 또는 그냥 환자. 그렇게 여러분의 마지막이 매듭지어집니다. 영화배우 김영애 씨도 마찬가지였죠. 죽기 2달 전까지 드라마 찍었어요. 월계수 양복점. 췌장암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살지 않고 촬영장에서 드라마를 찍었어요. 마지막 씬을 찍었을 땐 정말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이었지만 그렇게 마지막 촬영까지 마치고 촬영장을 떠날 때 동료 배우들과 후배들이 도열하면서 박수를 쳐줬죠. 마지막까지 자기 실존, 자기 정체성을 완성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려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죽음 앞에서도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하나로 나를 규정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인생의 마지막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삶의 의미를 완성하는 그러니까 실전에 도전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정체성 안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웃으면서 체념해야죠.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영원히 젊을 수도 없고 영원히 건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한한 삶에서 후회 없이 나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죽음이라는 삶의 마지막 문 앞에서 웃으면서 체념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 더 비참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연명치료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이대로 삶을 마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원하더라도 사회적인 시설이나 지원이 없으면 쉽게 이룰 수 없습니다. 즉 집에서 나의 정체성을 완성하며 죽고 싶지만 가정방문 주치라든가 가정 호스피스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은 극히 일부분이죠. 대부분은 집에서 간병이나 돌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고 연명으로의 대상이 되거나 질질 끄는 죽음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의사들 역시 환자의 고통보다는 연명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하면 존엄한 곳에서 삶을 맞이하고 고통 없이 질질 끌지 않고 나의 삶을 완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책을 썼죠. 친절한 죽음에서 저희 카톨릭대학교 신부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안락사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상 검증도 받긴 했지만 뭐 다 오해는 풀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신다면 혹시 더 관심이 있다면 책을 사서 읽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